5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펼쳐 주시냐면은 아까 했던 그 121페이지 거기 한번 펼쳐 주세요. 이쪽에서 같이 보실까요? 자, 기본적인 그림이 이거예요. x가 있으면 x에 미치는 가격, y의 가격, 소득 이렇게 있고요. 한 가지 색깔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x의 가격이 하락하면 싸진 거를 많이 소비하는 거, 이거는 진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체 효과는 상식이 통하는 효과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요거요, 노이즈에 해당하는 요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요 효과를 또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걸 소득 효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약간 얘가 삐딱선이를 하는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이제 정상제냐 열등제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자, 여기다 한번 살짝 그림을 그려볼게요. 다시 x의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싸진 거를 다이렉트리 많이 사는 거, 그거를 우리가 대체 효과라고 그랬죠. 이게 대체 효과예요. 직접적인 효과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근데 x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우리가 스몰 m이라 그럴까요? 실질 소득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 책에서는 실질 소득을요, 대문자 r이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하면 이렇게 리얼인가 보죠. 그래서 실질 소득이 증가합니다. 네, 이렇게 증가하면 그때 이제 그 재화가 정상제냐 열등제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x제가 만약에 정상제면은 이렇게요, x의 소비량이 증가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뭐 요거 두 개 했을 때는 사실 뭐 큰 문제가 없어요. 당연히 x의 소비량은 증가하게 될 거고요. 근데 이 x제가 열등제일 수가 있습니다. 얘가 그러면 이게 열등제가 되면 x의 소비량이 감소하겠죠. 그쵸? 자, 그런데 요게 이제 소득 효과인데, 그랬을 때 요거 두 개가 어떻게 달라지냐에 따라서 대체 효과랑 여기 나와 있는 소득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좀 차이가 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큰 경우에는 x의 가격이 하락할 때는 증가하는 효과가 더 커지니까 감소하는 것보다 x의 소비량은 증가하겠고요. 되셨죠? 근데 만약에 대체 효과보다 이 열등제라는 전제하에서 지금 보는 거예요. 소득 효과보다 대체 효과가 작아요. 그럼 얘는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이 경로로 따랐을 때 x의 소비량이 증가하는데, 이 경로로 갔을 때는 이 감소하는데 누가 힘이 세는가 봤더니 소득 효과가 세요. 그렇게 되면은 x의 가격이 하락할 때 x의 소비량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깊은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깊은제라고 보시면 돼요. 깊은제. 그러니까 깊은제가 되려면은요, 이게 전제 조건이 뭐냐면 우선 열등제가 되어야 돼요. 열등제 중에서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굉장히 큰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시면 이제 수요 법칙의 예외라고 하는데, 가격이 하락했는데 소비량이 주는 거예요.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뒤집어 얘기하면 가격이 비싸졌는데 소비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옛날엔 깊은제라고 했는데 요즘은 깊은제라고 써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이게 느낌이요, 제 생각에는 약간 슬픔이 느껴져야 돼요. 슬픔이, 제 생각에. 이렇게 슬픈제 이렇게요. 이해되세요? 아니, 여러분들 지금 수험생활하고 하면 돈도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수험생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보세요. 월요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있다 합시다. 금, 토, 일.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뭐 이래저래 돈이 좀 부족하니까 절약을 해야 돼서 주로 이제 월, 화, 수, 목, 금은요, 어떤 걸 먹게 되냐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돈 절약을 해야 되니까 라면을 먹는다 할게요. 라면. 이게 열등제잖아. 그러니까 열등제가 돼야 된다니까, 우선. 깊은제가 되려면. 라면을 이렇게 먹어요. 그리고 기다리던 이제 주말이 되면 이때, 고기를 먹는다 할게요. 고기. 이해되세요? 이렇게. 돈이 제한돼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아껴가지고 라면 먹다가 남는 돈 가지고 주말에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라면의 가격이 상승했다 해봅시다. 이렇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이 열등제. 근데 라면의 가격이 비싸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라면 계속 먹는데 이 가격이 비싸져가지고 주말에 고기를 먹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돼요? 라면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고기 먹을 돈이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고 뭐 어떻게 해. 주말에도 라면을 먹는 거지 뭐. 그러니까 누가 딱 봤어. 야, 너는 지금 장난해? 라면이 그렇게 좋냐? 라면 가격 올라갔는데 뭐 랄랄랄라 계속 라면만 먹어? 지금 이게 슬픔이 느껴지지 않아요? 지금 내가 먹고 싶어서 먹냐?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펜제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이 안에 뭐 좋아서 아니면 이게 뭐 기펜제가 특이한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대체할 만한 상품이 너무 많아. 라면을 대체할 만한 상품이 얼마나 많겠어요. 되게 많은데 내가 이게 열등제 중에서 내가 웬만하면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렇게 슬픈 상황이라는 걸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를 거기 나와 있는 121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요거 얘기할 때는요, 소득 효과가 메인 포인트니까 소득 효과만 잘 좀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X가 있고 Y가 있는데 예산선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평행하게 변하면 이게 소득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여기가 B점이라고 하고요. 보조선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보조선을 그렸을 때 새로운 C점이 우리 아까 한 것처럼 이쪽에 위치하게 되면 이거는 정상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정상제 영역.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쪽에 위치한다 해볼게요. 이쪽의 영역에 위치하면 이거는 열등제 영역이에요. 열등제 영역. 왜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냐면 X의 소비량이 여기 위치하면 무차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X의 소비량이 여기 있다가 이렇게 해서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제가 되는 것이고 무차곡선이 여기에 이렇게 위치했다 합시다. 이게 빨간과 파랑은 다른 무차곡선이에요. 똑같으면 안 되겠죠. 다른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은 소득이 증가했는데 X의 소비량이 감소했으니까 이쪽에 여기에 위치하면 열등제 영역이다. 그거를 잘 명심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요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X제가 정상제일 때 한번 볼게요. 여기다 기본적인 그림으로 한번 보시죠. 자, X랑 Y가 있어요. 이걸 좀 가파르게 그리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X의 가격이 하락합니다. 하락했어요. 이게 뉴 예산선이에요. 우리가 이제 올드 예산선 가지고도 볼 수 있어요. 그걸 이제 대등 변화, 동등 변화 이렇게 얘기하고요. 옛날 예산선 가지고 보는 거, 그리고 뉴 예산선 가지고 하는 게 보상 변화 이렇게 됩니다. 자,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있었어. 여기가 우리가 A점이라 합시다. 그래서 A점을 점점점점 이렇게 기준으로 잡아서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뉴 예산선 가지고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달성하게끔 이렇게 소득을 이렇게 덜어내 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점점점 이 직선을 할까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여기가 지금 B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A에서 B로 가는 거는 대체 효과라니까요. 대체 효과는 똑같았죠. 아까 본 것처럼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소득 효과 때문에 문제인데 이 B점을 기준으로 해서요. 점점점점 기준으로 해서 보면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파란색이 무차별 곡선이 여기 위치했다 할게요. 여기 이렇게 위치했어요. 이렇게 C점. 그럼 이게 정상제가 되는 거죠. C가 이제 정상제 이렇게. 그러면 점점점점 하면은 B에서 C 이렇게 간 게 소득 효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까 한 것처럼 A에서 B 대체 효과, B에서 C 소득 효과 두 개가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된다? 예, 정상제인 경우를 나타내요. 정상제. 자, 그리고 이제 열등제인 경우로 한번 볼게요. 근데 열등제 중에서 우리 기펜제를 합시다. 자, 121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거요. 기펜제는 애시당초 더 왼쪽으로 가야 돼. 요 A를 기준으로 해서 저 끄트머리로 가야 돼요. 끄트머리 이렇게. 요 끄트머리. 그러니까 색깔로 표현을 하게 되면 왼쪽에 나와 있는 열등제 영역은 여기가 열등제 영역이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실 것 같아서 이게 한 번에 그릴게요. 정상제 영역은 여기거든요. 이렇게.
근데 기펜제 영역은 여기 더 끝으로 가는 상황에 해당하는 게 이제 기펜제 영역이에요. 왜냐면 무차곡선이 여기에 이렇게 위치하면 X의 소비량이 초기점보다는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다가 한번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여기가 X, 여기가 Y 이렇게 있어요. X의 가격이 이렇게 있다가 여기가 A점이에요. A점. X의 가격이 하락합니다. 똑같이 그릴게요. 하락했어요. 그랬을 때 무차별 곡선이 여기 A점을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옛날 예산선 유제로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새로운 효용 함수를 이렇게 새로운 뉴 예산선을 가지고 나타나면 여기가 B점, 여기가 A점이라 할게요. 역시 또 마찬가지로 보면은 A에서 B까지 가는 게 이게 대체 효과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소득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B점을 기준으로 보면 다시 보면 이쪽에 위치하면 여기는 정상제 영역이고요. 여기는 열등제 영역이고요.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자, 우리 거기 책에 121페이지에 보시면 알겠지만 A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무차별 곡선이 어디 위치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이 원이 저쪽, 2-가 저쪽에 위치한 거예요. 여기에 위치한 거예요, 여기요. C가. 네, 이해되세요? 그러면 A에서 B로 간 게 대체 효과인데, C점이 열등제 영역 중에서, 여기는 열등제예요, 여기 위치하면. 열등제 영역 중에서도 A를 기준으로 했을 때 훨씬 더 원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C점을 이렇게 나타내면 B에서 C가 바로 소득 효과잖아요. 그래서 ICC 연결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ICC가. 그렇죠? 이렇게. 물론 PCC는 여기서부터니까 또 물론 이것도 이렇게 되긴 하고요. 그래서 소득 효과가 왼쪽으로 이동을 해요. 근데 이 녹색깔로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소득 효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눈에는 보이는 총 효과, 가교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이 경우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이렇게 돼서 이게 가격 효과 아니면 총 효과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왼쪽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죠. 이게 가격 효과, 총 효과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수요 곡선과 보상 수요 곡선을 도출하게 돼요. 밑에도 한번 살짝 볼게요. 어차피 할 거니까. 여기 보시면 자, 이게 PCC 여기서 우리가 X에 대한 수요 곡선을 도출한다고 그랬잖아요. 저 A점에 해당하는 게 여기 어디 있다 합시다. 여기가 점점점점 해서 여기가 P0일 때 여기 A점이라 합시다. A점. 그쵸? X의 가격이 하락했어요. 예산선이 완만해졌습니다. 이것도 지금 가격 기울기는 똑같아요. P1, P1 이렇게. 가격이 하얀 색깔보다 완만해졌죠? 여기가 P1이에요. P1. 자, 그랬을 때 여기 B에 해당하는 게 대체 효과잖아. 그래서 P1일 때 찍히는 점이 어디 찍히냐면 여기가 찍혀요. 그래서 B 이렇게 찍힙니다. 그래서 A와 B를 연결한 게 물론 이제 답안지에는 똑같이 A, B 하면 안 되고 여기 있는 것처럼 A 다시 뭐 B 다시 해야 되는데 이게 지저분해져 가지고요. 그거는 뭐 나중에 하시다가 깔끔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 A와 B를 이렇게 연결한 게 바로 뭐냐면 이게 보상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힉스의 보상 수요 곡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A에서 C로 간 게 가격이 변한 그쵸? 마샬 수요 곡선이죠. C점에 해당하는 게 주르륵 나타나면 P1 가격에서 C점에 해당하는 건 여기니까 여기에요. 그래서 점점점은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C 다시 이렇게요. 그러면 이게 힉스 보상 수요고 A와 C 다시를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마샬리안 수요 곡선. 그러니까 마샬의 수요 곡선이 힉스의 보상 수요 곡선보다 훨씬 더 완만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우리가 이걸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가격이 하락할 때 대체 효과 또 소득 효과 이렇게 대체 효과 소득 효과 이렇게 나타낸 것도 보시면 되겠죠. 요 기펜제 볼게요. 기펜제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다 똑같이 그려볼게요. 이렇게 X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다 PX를 놓습니다. 그럼 여기 A에 해당하는 게 뚜루룩 돼서 여기 그러니까 가격이 이게 P0면 A에 해당하는 게 요 점이 될 거죠. 이렇게 A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이 노란 색깔이 바로 새로운 예산선 가격이고 P1 이렇게 있죠. 그럼 P1일 때 자, 대체 효과를 나타내는 건 어디라고요? A에서 B 여기 B까지가 이게 대체 효과지. 여기다 안 할게 지저분해져서 이렇게 되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B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대체 효과만 나타내는 힉스 보상수요 곡선 똑같아요. A와 B를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힉스 보상수요 곡선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마샬 수요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마샬 수요 곡선은 여기요, C점이 저기 있잖아. 저기 해당하는 거를요, 밑에다 쭉 하면요, 여기가 된다고요. 여기요. C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힉스의 마샬 수요 곡선은 A와 C를 연결한 게 이거죠. 그러면 이게 마샬의 수요 곡선은 우상향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펜제가 되는 것이고 마샬의 통상의 수요 곡선은 우상향해서 야, 수요 곡선 수요 법칙 위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흘러가는 힘의 방향이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저것처럼 가격이 하락할 때 이렇게 대체 효과는 증가한다니까 진리예요. 대체 효과. 그런데 소득 효과가 삐딱선 효과인데 이렇게 왼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소득 효과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눈에 최종 효과는 이렇게 감소하는 걸로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하락했는데 우리가 소비량이 감소했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할게요. 열등제긴 열등제인데 이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볼게요. 열등제 중에서 열등제는 열등제인데 기펜제가 아닌 열등제는 해볼게요. 기펜제가 아닌 경우 한번 해볼게요. 그때 보상 수요 곡선과 전체 수요 곡선 어떻게 되게 눈으로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그냥 다이렉트리 구할 수 있어요. X의 가격이 변할 때 여기 한 점을 잡고 X의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 왼쪽에 얘기한 것처럼 대체 효과는 X의 소비량이 증가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싸진 걸 증가하니까 대체 효과 이렇게요. 이게 이제 보상 수요 곡선이죠. 근데 소득 효과는 X의 소비량이 줄어들긴 해. 열등제니까. 감소하는데 이 파란 색깔의 대체 효과보다 녹 색깔이 더 큰 경우가 기펜제인데 여기서는 반대로 가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가네요. 그래서 소득 효과 이렇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대체 효과만 나타낸 힉스의 보상 수요 곡선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우하향해요. 그러니까 보상 수요 곡선은 항상 우하향합니다. 그 완전 보완제 그걸 빼놓고는. 근데 이제 소득 효과까지 감안한 마샬의 수요 곡선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돼서 마샬의 수요 곡선 이게 훨씬 더 가파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마샬의 수요 곡선도 우하향하니까 기펜제 같이 수요 법칙은 예외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그만할 거예요. 하나만 더. 자, 만약에 완전 보완제라고 할게요. 완전 보완제 관계일 경우 볼게요. 보완제인 무차별 곡선이 L자 형태 이렇게 되는 경우라고 합시다. 인 경우. 자, 그러면요. 그림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그릴까요? 이게 X고요. 여기가 Y예요. 예산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하면 L자니까 뭐 이렇게 L자 이렇게 돼 있다 할게요. 이게 이제 효용 유제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똑같이 보시면 돼요. X의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P1 해서 하락했어요. 그 요 뉴 예산선 가지고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출발 자체가 여기가 A잖아요. A인데 자,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달성해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점점점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저 앞에서 A와 B가 여기 보세요. 무차별 곡선이 이게 L자가 되면 A와 B가 이렇게 달라붙어. 이렇게 L자가 되면 이렇게 딱 달라붙으니까 A와 B가 같아지는 거야. 이렇게 달라붙어서. 여기가 이제 처음 출발점 자체가 되는 거고요. 이게 뭐야? A와 B가 대체 효과인데 대체 효과 없어요. 그쵸? 그리고 새로운 무차별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왼쪽으로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보완제 할 때 무슨 기펜제 같이 이쪽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럼 무차별 곡선이 교차가 되니까 반드시 어느 쪽으로 갈 수 있냐면 여기 어딘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U1 하면은 여기가 C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표시를 하면 찌리릭 찌리릭 이렇게 되면 요게 대체 효과가 되고요. 아니, 대체 효과 없죠. 요게 소득 효과가 되고요. 이게 총 가교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총 효과, 가교 효과 이렇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대체 효과랑 가교 효과를 나타내는 마샬의 수요 곡선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마샬의 수요 곡선과 그냥 보상 수요 곡선을 그려본다라고 하면 A점에 해당하는 게 여기에요. 여기.
점점점. 이게 P0일 때 여기가 되고요. A점. 됐죠? 자,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자, 하락해서 P1 가격하에서는 여기 C점이 되는 거죠. C점 쭉 돼서 여기가 돼요. 점점점점. B는 어디가 됩니까? B는 여기 A와 B가 같으니까 여기가 B점이지. B점 이렇게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자, 보상수요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대체 효과만 나타내는 보상수요 곡선은 A에서 B 가는 건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수직이 되겠네. 그래서 힉스의 보상수요 곡선은 수직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A에서 C를 연결한 그냥 일반적인 마샬의 수요 곡선은 그거는 이렇게 해서 우하향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다채롭게 뭐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좀 잘 그림으로 정리하시고요. 그림보다 시험에 나오게 되면은 뭐 이게 효용함수 준 다음에 대체 효과 크기는 얼마인가, 소득 효과 크기는 얼마인가, 뭐 그 다음에 뭐 수요 곡선도 그림과 연결해서 그려보시오. 뭐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게 됩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21페이지에 거기 그림 설명 보시면은 첫 번째 줄 보시면 위에 그림 얘기입니다. 깊은재라는 게, 그래서 교수님이 옛날에 깊은재로 쓰셨다가 깊은재라고 썼어요. 그래서 왜 그랬었을까 했는데 열등제의 한 특수한 경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등제 중에서 두 번째 줄에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랑 반대가 되는 방향이 나타나는데 그 절대적 크기가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커야 돼요. 만약에 절대적 크기가 대체 효과보다 만약에 소득 효과가 작으면 기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단락 다시 첫 번째 줄 보시면 기푼제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 먼저 열등제가 돼야 되고 열등제일 뿐만 아니라 열등제로서의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를 압도할 정도로 매우 커야지 된다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현실에서는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를 좀 찾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려면 소득 효과가 크려면 우선 그 상품에 대한 다음 줄에 나와 있죠. 지출 비중이 굉장히 커야 되는데 뭐 그럴 정도까지 되는 걸 찾기가 좀 어려워요. 아까 얘기했던 뭐 라면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글쎄 뭐 지출 비중이 뭐 라면이 그래도 뭐 그런가요? 차라리 학원을 안 다니면 고기를 먹을 수 있죠. 근데 그 주어진 예산 제약 하에서 쓰니까 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지금 얘기한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 그래프로 얘기했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분해할 수 없을까 해서 등장한 게 슬러스키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슬러스키 방정식. 자, 이 가교 효과를요,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랑 이렇게 분해를 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거기 나와 있는 그 식이 설명이 돼 있는데 그거를 한번 잘 봐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한번 써도 될 것 같은데요. X의 가격이 있고요. Y가 있고요. 소득 M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우선 첫 번째는 X의 가격이 하락합니다. 하락해요. 그럼 다이렉틀리 X의 소비량이 증가하는 거 우리 이걸 대체 효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게 대체 효과예요. 대체 효과. 대체 효과는 X의 소비량이 증가하는데 상대 가격 하락으로 변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동일한 무차별 곡선 상에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동일한 무차별 곡선 상의 효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A점에서 B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쓰게 되면 X의 가격이 변했는데 X의 소비량이 얼마나 변하니? 근데 전제 조건이 효용이 일정하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체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중간에 보면 이런 표현 나와 있잖아요. 딱 중간에 끝에 보시면 요거 X 가격 하락했는데 X의 소비량이 변했는데 U가 이렇게 고정됐죠. 이게 원래 발을 안 해도 돼요. 이게 고정됐다는 전제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대체 효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소득 효과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X의 가격이 하락하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실제 소득이 이제 증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요 빨간 색깔 경로는 뭐냐면 이게 X의 가격이 하락했죠. 그랬더니 거기 중간에 보시면은 그래서 실제 소득이 얼마나 증가하니 이렇게 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R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상품 구매력이 명목 소득은 원래 가만히 있지. 근데 상품 구매력이 증가한다고 이렇게 실제 소득이 증가한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요 경로는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요 경로는
실질 소득이 변화해서 야, 그래서 X의 소비량이 얼마나 증가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이거죠. 요거랑 이쪽에 나와 있는 이게 소득효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소득효과는요. 느낌이 이제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거를 표현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요거 두 개, 요거랑 요거를 같이 사실 고려하는 거예요. 약간 이제 값이 달라서 그런 건데 X의 가격이 변화해서 실질 소득이 변화하고 그래서 실질 소득이 변화해서 X의 소비량이 얼마나 변했냐. 그러니까 요거 달라 이게 지워지는 거예요. 사실 델타 R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거기 보시면 자, 이 명목소득은 똑같다는 게 전제로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 5-16식 보이세요? X의 가격이 변했는데 그때 여기 실질소득이 증가하고 실질소득이 증가해서 X의 소비량이 증가한 겁니다. 오케이. 자, 근데 거기 5-17식을 한번 볼게요. X의 가격이 변해가지고 실질소득이 얼마나 증가하니 이거를 가만히 보면은 이게 정확하게 X의 소비량은 똑같아요. 근데 이게 앞에 마이너스는 붙여. 왜냐면 가격이 하락해야지 실질소득이 증가하니까 부호가 반대가 돼요. 그래서 앞에다 마이너스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맨 마지막 줄에 나와 있고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네, 그래서 항상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붙인다는 거 나와 있고 5-18씩 가보시면 뭐 상황에서 이게 가격 실질소득이 눈곱만큼 변하는 거니까 5-18씩 가보시면은 뭐 굳이 뭐 약간 구태여 뭐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실질소득을 그냥 델타 M으로 쓰겠다 이렇게 써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요거를 식으로 이제 표현할게요. 이 안에 막 복잡한 프로세스를 지금 살펴보는 건데 자, X의 가격이 지금 변했어요. 그래서 얘가 얼마나 변했니 해서 가격 효과 총 효과를 나타내려고 해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 5-19식이 이제 결론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X의 가격이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야, X의 소비량이 얼마나 변했니? 이렇게요. 그런데, 원래 뭐라고 했죠? Y의 가격과 소득은 불변이어야 돼.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원래 이제 가격 효과 나타낼 때는 거기다 이렇게 바해서 M이 그러니까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거죠. 고정되어 있는. 이게 이제 총 가격 효과예요. 요걸 이제 둘로 쪼개서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로 쪼개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나와 있는 소득 효과, 대체 효과는 요거 쓰면 되겠죠? X의 가격이 변화했는데, 그랬을 때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X의 소비량이 변화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거죠. 효용이 일정하게 유지되었을 때, 이게 대체 효과. 요거 대체 효과. 그러니까 소득 효과는 요걸 쓰는 거예요. 요거를 마이너스 X라고 써주면 되고, 그래서 거기다가 마이너스 X, 그리고 거기 보시면 소득 M이 변했을 때 X의 소비량이 얼마나 변했니? 요거. 얘가 소득 효과.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저기 그림으로 나타낸 가격 효과를요. 가격 효과를 대체 효과랑 여기 나와 있는 소득 효과로 이렇게 분해를 한 방식을 이 방정식을 슬러스키 방정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상 수요 곡선 우리 여기 했거든요. 이쪽으로 와보시면 이거요. 보상 수요 곡선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보상된 수요 곡선이라고 보세요. 보상된 수요 곡선. 자, 첫 번째 줄에 밑줄 쳐주세요. 자, 첫 번째 줄 보시면 자, 앞에서 본 그림에서 수요 곡선은 가격 변화에 의한 소득 효과까지 포함하고 있는 수요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두 줄 내려가 보시면 원래 소득 효과, 실질 소득이 변하는 건 덜어내야 됩니다. 이론상 보면 상대 가격 변화로 인한 대체 효과만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 변화에서 오는 소득 효과를 제거하고 대체 효과에 의해서만 수요 관계를 설정할 수 있을까? 예, 그렇다 할 수 있는데 그게 compensated 된 보상된 수요 곡선을 나타내요. 뭘 보상한다? 그렇죠. 실질 소득 변화를 소득 효과를 제거한, 그러니까 대체 효과만 나타낸 수요 곡선을 보상 수요 곡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주 22번도 보시고요. 그 보통 수요 곡선을 마샬적 수요 곡선, 보상 수요 곡선을 뭐 힉스적 수요 곡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거기 125페이지 가보시면 보상한다는 얘기가 우리가 요거 가지고 해볼까요? 그럼 보상한다는 얘기가 이거죠. 아까 이게 실제 소득이 이렇게 있어. X제가 우리가 관심 있는 뭐 사과 이렇게 얘기하면 이 Y제는 사과 이외에 나머지 재화가 여기 들어가요. 이 기타 등등이 다 들어가.
사과 이외에 바나나, 뭐 자동차, 커피 다 들어갑니다. 이게 다 들어가는 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라고 하면 돈이에요, 돈. 돈, 현금이라고 하면 사실은 관심 있는 거 빼놓고 다 저 안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서 덜어냈다라는 것을 이게 보상의 크기를 측정할 때요. 뒤에 다시 볼 텐데 X제로 측정하면 이 수평의 거리가 X제로 나타낸 보상의 크기거든. 실질소득이 이만큼 변화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로 이렇게 측정할 수도 있죠. Y제로. 이게 이제 돈을 나타내는 거니까 거기 보시면 이게 바로 보상 변화의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수직거리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요 크기는 지금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하면은 지금 뉴 예산성 가지고 했어요. P1 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걸 약간 보상 변화할 때 그 크기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거기 125페이지 가보시면 중간에 5번째 줄에 보상 변화라고 나와 있죠. 이게 표현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바로 앞에 실질 소득이 예전 수준에 머물도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지울게요. 우리가 아까 지난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해지셨나요? 옛날보다 새로운 상황이 이렇게 변화했어요. 행복의 정도를 보는 거야. before and after 언제나 뭐 그렇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비교 정태 분석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새로운 상황에서 보는 거야. 이 상황에서 눈을 가지고 보는 거야.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달성하기 위해서 new 예산선이에요. new 시각으로 가지고 얼마나 행복해졌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살펴보면 옛날 예산선, 요거 옛날의 효용을 달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예산선 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보상해야 되지? 여기요. 이걸로 표현을 하게 되는 일부러 색칠을 했어요. 네. 그 밑에 거기 가보시면은 위에 그림 보시면 그게 바로 보상 변화예요. 다시 보상 변화 앞에 볼게요. 네 번째 줄 보시면 이렇게 실질 소득이 예전 수준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동일한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득을 어떻게 증가 감소시켜야 되냐. 그러니까 뉴 예산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나타내는 게 보상 변화, 보상 크기 이렇게 나타내고요.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보상한다는 얘기가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게 그냥 지금 말씀드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한번 뭐 따라서 다시 X 다시 한번 봐보세요. 이거 읽기가 싫어질 것 같아서 안 그러면 넘어가셔도 돼요. 아셨죠? 단지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세 번째 줄 거기 가보시면 세 번째 줄에 6번째 줄 소득의 보상 변화를 한다라고 하는데 원래 이제 개념적으로만 보상하는 거고요. 실제로 보상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요거 여기서 크게 쓰지는 않을 건데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상 수요 곡선은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그냥 마샬리안 보통의 수요 곡선보다는 기울기가 소득 효과가 빠졌기 때문에 좀 더 기울기가 가파르다라는 거 그런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상 변화와 대등 변화 밑에 나와 있는데 오른쪽 그림을 한번 봐주도록 하세요. 오른쪽도 이게 너무 그냥 뭐 목차가 없이 이렇게 나오니까 읽기가 좀 버거울 수 있어요. 근데 거기 보시면은 두 번째 줄 한번 보시죠. 두 번째 줄에 127페이지. 거기 보시면 각도를 다르게 생각해 보면 가격 변화와 관련된 후생의 변화를 화폐 단위로 나타내주는 개념. 그러니까 이게 보상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보상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보상 변화라는 것은 관련해서 좀 체크하셔야 될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실제로 보상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보상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론상 잠재적 보상이라는 단어만 좀 잘 보시고요. 잠재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거고요. 잠재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이렇게 해야 맞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보상한다는 게 거기 두 번째 줄 나와 있는 거죠. 화폐로 보상을 해서 나타낸다고 해요. 화폐 단위로 측정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경제학에서는 모든 거를 측정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행복해졌니? 이걸 돈으로 한번 평가해봐. 그래야지 뭔가 비교 가능하니까 화폐 단위로 나타내요. 너 옛날에 비해서 후생이 증가했는데 얼마나 행복해졌니? 새로운 예산선 가격으로 하면 돈으로 표현하면 얼마나 되니? 저 높이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반면에 밑에 대등변화 나와 있거든요. 대등변화는요. 뉴 예산선이 아니라 올드 예산선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내가 이게 옛날 시각으로 보는 거야. 이렇게 올드 예산선 가지고 야 이때랑 얼마나 내가 행복해졌을까. 이제 기존 올드 예산선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저거랑 살짝 비교를 해보세요. 우리 다음 페이지에 그림이 나와 있거든요. 그림.
그래서 두 개는 항상 반대로 작동할 수밖에 없어요. 자, 거기 가보시면 그림 좀 크게, 좀 왼쪽에, 오른쪽에 그릴까? 이렇게. X고요. Y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예산선이 이렇게 있다가 X의 가격이 하락했죠.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너무 높이 그렸어요. 죄송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X의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아. 자, 그때 이제 효용이 증가했죠. 그 효용이 무차곡선이 이렇게 있다가 여기가 U0고 여기서부터 효용이 이렇게 해서 U1으로 효용이 증가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해졌겠니? 라고 하는데 아까는 저 뉴 예산선 가지고 이제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만큼 측정을 했으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올드 예산선을 가지고 자, 새로운 효용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얼마나 돈을 더 주면 새로운 상태에서의 효용을 달성하겠니?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접하게. 역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직거리로 측정을 합니다. 수직거리로 측정을 해서 여기서부터 이만큼 거리를 측정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게 거기 책에 나와 있죠? R과 J라고 해야겠네요. 책에서는 R과 J가 되는데 이게 뭐라고요? 이게 대등변화다 또는 이걸 동등변화다 이렇게 얘기해요. 동등변화의 크기다. 이렇게요. 네, 뭐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표현 자체는 앞에 뭐 잘 나와 있긴 해요. 그래서 그 117페이지 가보시면 동등변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앞에 보시면은 가격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 단락의 두 번째 줄 보세요. 즉 나와 있습니다. 즉 찾으셨나요? 아직 가격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올드 예산선이란 뜻입니다. 옛날 기존 예산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만큼의 효용을 덜어줬을 때 새로운 거기는 I 무차곡선이라고 표현했는데 U1을 효용을 달성할 수 있겠니? 뭐 그거를 화폐 가치로 표현한 요 높이가 대등변화. 다시요. 만약에 보상변화 어떻게? 요걸 기준으로 한다니까. 그래서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게끔 요렇게 달성을 해주면은 여기서 요 높이 색깔이 비슷한가요? 요 높이가 보상변화. 그러니까 기준이 달라가지고 이렇게 수직거리를 표현했을 때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이전과 같은 효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뺏으면 되니 얘는 얼마나 줘야 되니 그러니까 주고 뺏는 게 반대니까 그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는데 쌀 가격의 하락과 관련된 대등변화는 소비자한테 그만큼의 소득을 더 해줘야 된다는 점에선 플러스가 되고요. 그래서 다음 줄에 보상변화와 대등변화는 항상 반대 부호를 갖게 된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절대값이 같을까요? 그건 아니지. 왜냐면 기울기 기준이 다르니까 요 길이가 우연히 같을 수는 있겠지만은 다른 경우가 좀 더 일반적일 거예요. 근데 부호는 당연히 반대가 되겠고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맨 마지막 줄에 약간의 양자의 크기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개념이 너 옛날 시각으로 봤을 때 10년 전으로 봤을 때 지금 시각으로 봤을 때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좀 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28페이지 그림 잘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에 그림에서 알파, 베타로 해서 보상변화, 대등변화 그 크기 나와 있고요. 뭐 어느 게 그러면 더 좋습니까? 뭐 정답은 없습니다. 적절하게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조금 좋은 거는 이제 뭐가 더 좋으냐면은 이제 뭐 편한 거는 이게 보상 변화가 좀 편해요.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나중에 요거 이전과 같은 상품 묶음을 선택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뭐 약간 더 편한 측면이 있긴 한데 약간 진짜 옛날에 상품 묶음을 소비한다고 이렇게 가정하다 보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과대평가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등변화는 새로운 예산선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격이 또 하락하게 되면은 효용이 또 변하면 이게 계속 계산해야 되는 약간 귀찮은 측면이 있어가지고 됐어. 그냥 이제 우리가 지수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라스파이레스 가격지수 아니면 수량지수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 거 뒤에 조금 나오니까 한번 보시고 129페이지 위치제 한번 봐보세요. 위치제요. 사교육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 있는데 그 이제 내가 혼자 열심히 막 과외를 받고 했더니 성적이 올라가야 되는데 효과가 없어. 그래서 뭐야 이거 과외 효과 없잖아 해가지고 때려쳐야지 모든 학생들이 다 과외를 받으니까 그런 거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인 위치 때문에 그렇다라는 뭐 그런 것들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죠. 이 옛날에 뭐 생산성의 역설 같은 거 할 때 IT 관련해서도 많이 했었습니다. 뭐냐면 전화기 도입할 때 전화를 놓으면 뭐 마케팅 영업할 때 좋아서 성과가 많이 날 줄 알았는데 별로 안 나는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남들도 다 전화기 있는 거잖아. 근데 거기서 안 하면 뒤에 뒤처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했을 때 효과가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 130페이지에 그 소비자 이론의 수학적 도출해가지고 이 교수님 책이 원래 이제 좋은 거는 좀 쉽게 쓰여져 있는데 수학적인 얘기가 조금 좀 미흡해 보이긴 해. 그래서 그런지 부록에다 좀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습 그 있잖아요. 연습 문제 해설집에 보면 앞에 수학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약간 화가 나셨는지 수학 얘기를 거기다 좀 넣어서 많이 넣습니다. 근데 요거를 하다 보면 막 너무 볼륨이 막 커져가지고 요거는 제가 우선은 점프하도록 할게요. 라그랑지안 이용하는 거 정도 133페이지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글쎄 뭐 따로 강의를 마련하거나 아니면 유튜브에 제가 학교에서 수업할 때 이런 걸 잘 못해서 유튜브에 그냥 뭐 간접 효용함수, 지출함수, 라그랑지안 이런 거 그냥 몇 개 설명해서 올려놓거든요.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는데 얼마 시간 걸리지 않아요. 한 10분 정도 되니까 그걸로 우선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연습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한 20문제 정도가 21문제 정도가 있는데 그래도 다 좀 풀어보셔야 됩니다. 실제 시험 문제는 이거보다는 당연히 조금 어렵게 나오긴 하겠죠. 근데 이런 거를 기반이 돼서 좀 풀어보셔야지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 중에서 제가 좀 괜찮은 문제들은 한 이렇게 셀렉트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또 풀어보시라고 번호 골라드리고 거기서 한 3문제 정도 해가지고 또 다음 시간에 시험 보는 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풀어보세요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겠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실제로 와서 이렇게 쓰는 거랑 이게 좀 그렇거든. 긴장감이 워낙 없어지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몇 개 이렇게 드릴 테니까 아까 보니까 잘들 쓰셨는데 아무튼 다음 시간에 그거 좀 오늘 진도 나가는 것까지 해가지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선 여기는 요 정도까지 할 거고요. 요 보상변화, 대등변화, 슬러스키 방정식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대체효과, 소대효과 좀 잘 봐주시면 이쪽이 뭐 시험에 자주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요즘은 너무 올드해가지고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이 좀 약간 좀 젊어져서 그런가 뭐 그런 것도 있고 시험 문제가 좀 과하게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게 다 그래요. 회계사나 뭐 다른 간평사 시험도 객관식도 막 어려워지고 있고요. 한국은행 뭐 이런 데 가는데도 되게 어려워지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러 막 어렵게 내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기를 죽여놓으려고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또 한참 공부하는 친구들이 또 이렇게 어깨가 뽕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뭐 으스럭대고 뭐 이제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이제 뭐 한국은행 이런 데도 보면은 들어가면 내가 말이야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늘 어디 가나 뭐 다 그래. 그러다 보니까 맛 좀 봐라 해가지고 딱 어렵게 내면은 반타작도 못했는데 붙여주면은 이제 겸손히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좀 그래요. 대신 뭐 이렇게 문제 풀 때 뭐 점수도 채점 옛날에는 이렇게 말 쓰고 그림 그리고 이런 게 많았는데 요즘은 계산 문제가 많잖아요. 이제 채점하기 귀찮아서 그런데 점수가 맞으면은 이렇게 점수를 팍 줘버리고 틀려버리면 찍찍 긋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또 다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조금 쉬워버리면 이제 많이 다 맞추거든. 그러니까 학교에서 제가 미시랑 뭐 거시 이런 거 할 때는 문제가 뭐 이렇게 어렵게 내지는 않겠죠. 그냥 배운 거에서. 그렇게 해도 이제 못 쓰는 친구들이 한 절반은 되니까 그래서 좀 난이도를 낮게 하는데 그럼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다 잘 써요. 그러면은 어떻게 논리적으로 전개했나 그걸 보고 이제 그 안에서 또 점수 이렇게 배점을 줘서 뭐 1등, 2등 이렇게 나누긴 하는데 아마 그것도 좀 귀찮으신지 그냥 어렵게 내가지고 그냥 찍찍찍 뭐 뽑힐 사람만 몇 명 뽑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너무 과하게 또 계산 문제 위주로만 또 가는 것 같긴 한데 뭐 요즘 추세가 뭐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요 정도는 그래도 밑에 베이스를 좀 깔아 두신 다음에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문제들 조금 더 풀어보시고 하면 뭐 그래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사람이 장땡이에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풀어보면 이게 왜 뭐 이렇게 뭐 보상 변화를 해야 되고 왜 대체효과 소대효과 나눠야 되고 기편제는 왜 이런 걸 모르면 하다가 이게 내가 왜 이러고 있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한계에 봉착해. 그때가 되면 이제 성적도 안 오르고요. 그냥 경제학 하면 왠지 두렵기만 하고 그 상황이 되면 그건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경제학을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노무사나 뭐 다른 시험에는 경제학이 선택 과목이 들어가 있거든요. 경제학 안 하면 되지. 근데 행시나 이쪽은 경제학이 필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처음에 이거 하실 때 기본기를 좀 이렇게 탄탄하게 좀 그래도 많이 보셔야 돼요. 이게 자꾸
너무 남 얘기 듣지 마시고, 남 얘기하면 또 꼭 잘난 척 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나와서, 야, 그거 뭐 이중구 교수님 책 연습 문제 그 정도 풀어도 되겠어? 아, 풀어야지. 이거 풀어야지. 그 다음 올라가지. 뭐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가? 뭐 이러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게 교수님 책 되게 좋은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잘 반복해서 보신 다음에 자기 걸로 소화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가 기본기가 됐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이렇게 기출문제라든가 실무적인 문제 많잖아요. 그 이렇게 구에다가 많은 문제를 계속 풀어보시면서 경험치를 올리시게 되면 뭐 그거 이상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어렵게 나왔다. 그럼 뭐 할 수 없는 거지 뭐.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이게 뭐 말이 미시경제지 그냥 제가 봤을 땐 시험 범위가 뻥 뚫려 있어요. 뻥 뚫려 있어 위로. 그냥 거시는 더 범위가 없는 거지. 그래서 뭐 거시는 맨날 경제 성장 솔로 모형 이런 게 좀 많이 나오는데 그 왜 많이 나옵니까 하면 그거는 모든 책에 다 들어가 있거든. 거시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교수님마다 책이 다 달라. 얘기하는 게. 옛날이 좀 편했던 것 같아. 옛날은 그냥 뭐 이중 교수님 책 뭐 하나 아니면 한 권 더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요즘 뭐 다 이제 정년 퇴임하실 뭐 그런 분들이 됐는데 거시 하면 예를 들면 뭐 정운찬 교수님 책 하나에다가 뭐 구제하면 뭐 김준영 교수님이나 조하영 교수님 뭐 한두 개 정도 뭐 맹큐는 좀 약간 좀 쉬운 측면에 속하니까 뭐 그렇게 한 두 권만 잘 보면 그냥 합격 이렇게 되는데 요즘은 보니까 책 교수님들이 아시겠지만 책 가지고 수업을 잘 안 하세요. 학교에서 다 PPT 이렇게 하니까 이 교과서가 없어지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게 공부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는 되게 애매해. 시험 범위가 없는 셈이거든. 그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다 거시경제지 뭐. 그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옛날엔 시험 범위라도 딱 바운더리를 정해주면 그거를 많이 보면서 뭐 10번 봤냐 5번 봤냐 뭐 이렇게 하고 문제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은 뭐 시험 범위도 그냥 불투명하고 그렇다고 이제 또 젊은 교수님들이 또 책은 안 쓰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뭐 굳이 하는 게 학원가에 있는 선생님들 책 보고 얘기하는데 그분들도 다 힘들겠지. 뭐 어디까지 커버를 해야 될지도 애매하고 뭐 그래서 좀 그래요. 그리고 또 점수는 또 퍼주네. 맞으면은 막 90점, 막 80점 이렇게 줘버리니까 또 못 써버리면 또 뭐 50점, 40점 해가지고 뭐 이렇게 경작에서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뭐 수험생 입장에서는 대책은 없어요. 그냥 교수님 교과서들 보면 연습 문제 있는 거 잘 충실히 풀어보시고 거기서 뭐 쉬운 거는 그냥 안 보셔도 돼요. 눈으로 봐도 너무 쉬운 개념은 그냥 넘기셔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계산하는 개념은 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차곡차곡 조금씩 더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우리 다음 챕터 잠깐 쉬었다.